수박 겉핥기 헤로도토스 역사 39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480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샤한샤, 즉 왕 중의 왕인 크세르크세스 1세가 마침내 움직입니다. 선왕 다리우스가 마라톤에서 당한 굴욕을 씻고 전 유럽을 제패하겠다는 원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적 권력을 신의 하늘이 닿는 끝까지 뻗치겠다는 세계 지배의 이데올로기적 선언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7권 폴림니아는 바로 이 대원정의 현장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핵심 장면 도리스코스의 대군 사열과 제국 군사 체제를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행군과 도하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헬레스폰트를 어떻게 건넜는지, 행군 경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리스 북부 도시들이 왜 하나둘 페르시아에 굴복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 파트는 대군 목록 및 평가입니다. 도리스코스에서 펼쳐진 육군과 해군의 민족별 목록을 분석하고 헤로도토스가 이 목록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그리고 현대 군사사학자들은 이 기록을 어떻게 재평가하는지를 짚어봅니다. 파트 1. 행군 경로 및 지역적 반응. 크세르크세스의 유럽 진군과 자연 정복. 소아시아의 사르디스에서 집결한 페르시아 대군은 아비도스에 이르러 다다넬스 해협, 즉 헬레스폰트를 건너야 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넜을까요? 페르시아 공병대, 주로 페니키아인과 이집트인들이 360척과 314척의 선박을 아마 섬유와 파피루스 밧줄로 묶어 두 개의 거대한 부교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완공 직전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 첫 번째 부교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이때 크세르크세스가 보인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다에 300번의 채찍질을 가하고 족쇄를 던져 넣는 징벌을 내렸습니다. 자연의 경계마저 자신에게 복종시키겠다는 전제군주의 오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죠. 동시에 부교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공병들의 목을 베도록 명령했습니다. 재건된 두 번째 부교를 통해 대군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7일 밤낮에 걸쳐 채찍에 내몰리며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광경을 언덕 위 대리석 왕좌에서 내려다보던 크세르크세스는 그 엄청난 인파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헤로도토스는 기록합니다. 100년 후에는 이들 중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면서요. 그 거대한 오만과 인간적 비애가 공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헬레스폰트를 건넌 대군은 트라키아 해안을 따라 서진하여 헤브루스 강 하구의 도리스코스 요새 평원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에서 크세르크세스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군사 점검을 실시합니다. 방법도 독특했습니다. 1만 명의 병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벽을 치고 병력을 그 안에 채워 넣는 작업을 반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총 보병의 수가 170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병 8만 명, 낙타와 전차 부대 2만 명, 그리고 함선 1207척이 추가됩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전투원만 260만 명에 비전투 지원 인원까지 합치면 총 528만 명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정군이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그대로 사실인지는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헤로도토스가 이 숫자를 왜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가 유럽 땅을 밟으며 진군하는 모습은 경로상의 모든 국가와 민족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복종하라, 아니면 사라져라. 연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481년 추계에서 동계 사이 크세르크세스는 소아시아의 사르디스에서 월동하며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제외한 전 그리스 폴리스의 흙과 물을 요구하는 사절을 파견했습니다. 항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기원전 480년 봄 아비도스 도하. 이후 초하계에 도리스코스 사열이 이루어지고 여름에는 트라키아 해안을 따라 세 개의 종대로 나뉘어 서진합니다. 8월에 이르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테살리아의 귀족 가문 알레우아다이의 주도 하에 선제적 투항, 즉 메디즘이 발생한 것입니다. 메디즘이란 페르시아에 협력하는 행위를 경멸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헬레네스 동맹은 메디즘을 택한 국가들을 응징하고 그 재산의 11조를 델포이 신전에 바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수백만 대군이 들이닥친 상황에서 북부 그리스 도시들의 선택은 이데올로기적 동조가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테베의 패권 추구와 같은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메디즘을 부추겼습니다. 템페 계곡 방어를 포기한 그리스 연합군이 철수하자 테살리아와 보이오티아 전역이 도미노처럼 페르시아에 협조하게 됩니다. 자연을 정복하며 진군하는 압도적 무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1세도 페르시아에 복속하여 목재, 식량, 병력을 지원했습니다. 행군의 고통은 비단 전쟁의 위험만이 아니었습니다. 경로상의 도시들은 크세르크세스의 대군을 접대하는 것만으로도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트라키아의 압데라 같은 도시들은 크세르크세스에게 단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데 은 400달란트를 지출했습니다. 400달란트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당시 3단 노선 한 척을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군이 지나가며 리소스 강을 비롯한 주요 강물과 호수를 모두 마셔버려 바닥을 드러냈다는 기록은 이 군대의 규모가 주변 환경을 물리적으로 초토화하는 수준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헤로도토스가 직접 계산하기를 이 대군이 하루에 소모하는 밀의 양만 110만 코이닉스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원정은 그 자체로 지나가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메뚜기 떼와도 같았습니다. 파트 2. 도리스코스 대군 목록. 제국 군사체제의 에스노그라피 분석. 에스노그라피란 특정 민족이나 집단의 문화와 관습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론입니다. 헤로도토스의 대군 목록은 40개가 넘는 피지배 민족의 출신 지역, 전통 복식, 무기체계, 그리고 지휘관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고대 최고의 에스노그라피 문서 중 하나입니다. 육군은 마르도니오스, 트리탄타이크메스 등 페르시아와 메디아 귀족 출신 총사령관 6명 아래 편성되었습니다. 각 민족 부대에는 페르시아 고위층이 지휘관으로 파견되어 통솔했습니다. 목록의 선두는 당연히 제국의 주인공 페르시아인입니다. 티아라라 불리는 헐렁한 펠트 모자, 물고기 비늘 모양의 철제 비늘 갑옷, 다채로운 색상의 튜닉과 바지를 착용했습니다. 무장은 고리버들 방패에 화살통, 짧은 창, 그리고 갈대 화살을 쏘는 큰 활, 오른쪽 허벅지에 단검까지 갖춘 체계적인 복합 무장이었습니다. 지휘관은 오타네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불사부대입니다. 히다르네스가 지휘하는 1만 명의 최정예 병력으로 이들의 이름인 불사는 수적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부대원 중 누군가가 부상당하거나 전사하면 즉각 예비병으로 교체되어 항상 정확히 1만 명의 전투원을 유지했습니다. 서류상 수치와 실제 병력이 완전히 일치하는 제국 전체에서 유일한 부대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부대들입니다. 먼저 사카인입니다. 스키타이 계열의 전사들로 그 외양부터 인상적입니다. 위로 뾰족하게 솟아오른 뻣뻣하고 높은 모자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장은 토착활과 단검 그리고 사가리스라 불리는 전투 도끼였습니다. 기마 전술에 능한 이들은 제국의 기동 전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박트리아인은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북부, 즉 박트리아 지방 출신입니다. 메디아인과 유사한 전통 투구를 착용했으며 토착갈대 활과 짧은 창으로 무장했습니다. 지휘관은 히스타스페스였습니다. 박트리아는 동방으로 가는 관문이자 제국의 주요 속주였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주력 부대가 철제 비늘갑옷과 강력한 합성궁으로 무장한 체계적인 제국군이었다면 외곽 속주에서 차출된 부대들은 제각각의 전통 무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제국의 전략은 전술적 통합성보다 물량과 다민족성의 동원 자체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대군 목록에서 가장 이국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부대는 에티오피아인입니다. 이들은 표범과 사자 가죽을 두르고 전투에 임할 때 몸의 절반은 흰 석고로 나머지 절반은 빨간 주사로 칠했습니다. 흑백적의 강렬한 대비. 그 자체로 이미 심리전의 무기였습니다. 무기 역시 독특합니다. 야자나무로 만든 4큐빅 길이의 장궁에 돌촉 화살을 쏘고 가젤의 뿔을 끝에 단창을 사용하며 못이 박힌 곤봉을 휘둘렀습니다. 철제 무기가 아닌 원시적이면서도 섬뜩한 무장이었습니다. 아시아 쪽 에티오피아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직모의 말의 머리가죽을 귀와 갈기까지 포함하여 투구 겸 장식으로 착용했습니다. 학 가죽으로 만든 작은 방패를 들었고 무장 방식은 인도인과 유사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이국적인 묘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페르시아 제국이 문명과 원시, 동방과 서방, 알려진 세계와 알려지지 않은 세계의 모든 존재를 하나의 깃발 아래 소환했음을 각인시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민족들 외에도 목록은 계속됩니다. 주요 육군 민족별 장비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인은 티아라와 비늘갑옷의 짧은 창과 고리버들 방패, 지휘관 오타네스. 인도인은 목면, 즉 코튼으로 만든 옷에 철촉 없는 갈대 화살, 지휘관 파르나자트레스. 트라키아인은 여우 가죽 모자에 작은 방패와 투창, 지휘관 바사케스. 아라비아인은 위로 걷어 올린 헐렁한 망토에 뒤로 휜 장궁, 지휘관 아르사메스. 리비아인은 가죽 의복에 불에 그슬려 단단하게 만든 나무 투창. 이 목록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군사 정보가 아닙니다. 인더스 강에서 에티오피아까지, 흑해, 연안에서 아라비아 사막까지 제국의 지리적 범위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시각화한 일종의 세계 지도이자 제국의 통치력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육군이 방대한 다민족 병력의 물량 공세에 의존했다면 해군은 달랐습니다. 함대는 지중해 연안의 선진 해양 국가들이 구축한 실질적인 전문 전력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해군 목록은 총 1207척의 3단 노선과 3000척의 수송선으로 구성됩니다. 총사령관은 아리아비그네스, 아카이메네스, 프렉사스페스 등 왕족과 최고 귀족들이 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박 운용과 해상 전술은 각 속주의 토착 함장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모든 함선에 페르시아, 메디아, 사카 출신의 정예 해병 30명씩이 추가로 승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해상 전투 시 실질적인 백병전 타격대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이오니아 등 그리스계 함대의 반란과 이탈을 통제하는 감시자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다민족 제국의 구조적 불안을 해결하는 제국적 해법이었습니다. 함대의 심장부는 단연 페니키아인이었습니다. 300척의 함선을 보유했으며 특히 시돈 출신 함선들의 기동력과 항해술은 제국 내 최강이었습니다. 무장은 그리스 양식에 가까운 투구, 아마포 흉갑, 테두리가 없는 방패, 투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함대 사열 시 가장 자주 페니키아의 시돈 함선에 승선했습니다. 그만큼 신뢰했다는 방증입니다. 이집트 함대는 200척으로 두 번째 전력이었습니다. 엮어 만든 투구에 테두리가 넓은 방패, 그리고 승선 전투용 창과 큰 전투 도끼인 포렉스로 무장하여 갑판 위 백병전에 특화된 전력이었습니다. 키프로스 함대는 150척. 그리스계와 페니키아계가 혼재된 섬 지역의 특성상 혼합적인 무장을 보였습니다. 소아시아 남부 연안의 킬리키아, 팜필리아, 리키아 등도 각각 함선을 제공했습니다. 리키아 함대 50척의 병사들은 흉갑과 정강이 바지, 코르넬 나무활, 깃털 달린 펠트 모자를 착용한 독특한 외양이었습니다. 대군 목록에서 단연 독보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할리카르나소스의 아르테미시아입니다. 카리아 출신의 이 여성 지휘관은 남편 사망 후 직접 할리카르나소스의 지배자가 되었고 5척의 함선을 이끌고 크세르크세스의 원정에 자원하여 참전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아르테미시아가 대군 목록에서 언급되는 지휘관 중 카리아 함대를 이끌며 가장 탁월한 전략적 조언을 왕에게 제공했다고 기록합니다. 크세르크세스가 그녀를 향해 내뱉었다는 말은 이 영상에서 다루는 시대의 젠더 구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나의 남성들은 여성이 되었고 여성은 남성이 되었구나. 이는 찬사인 동시의 역설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 본인이 할리카르나소스 출신임을 감안하면 그가 아르테미시아를 유독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파트 3. 문학적 이데올로기적 연출. 자유대 노예의 문명사적 대립. 헤로도토스가 제시한 이 방대한 대군 목록은 단순한 군사 기록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는 당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역사적 철학과 정치적 메시지를 시각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연출된 서사적 장치입니다. 대군 목록이 구축하는 압도적인 물량의 이미지와 정면으로 대비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진영에 동행하던
스파르타의 전왕 데마라투스와의 대화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그에게 묻습니다. 그리스인들이 감히 우리에게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 데마라투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법만을 주군으로 섬기며 죽음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모스, 즉 법이란 단순히 성문화된 규칙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스스로 합의한 질서이자 시민이 자유롭게 복종을 선택한 규범입니다. 수백만 명이 채찍에 내몰리는 페르시아의 군대와 법에 대한 자발적 복종심으로 결집하는 그리스의 시민군. 헤로도토스가 그리는 이 대비 구도가 대군 목록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헤로도토스는 대군의 물리적 위압감을 두 가지 방식으로 형상화합니다. 첫째는 자연을 징벌하는 권력입니다. 바다에 채찍질을 가하고 아토스 반도를 가로질러 운하를 파내며 육지를 바다로 만드는 크세르크세스의 행위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불경스러운 오만을 드러냅니다. 신적 질서를 거스르는 자, 그리스 비극의 전통에서 오만은 반드시 응보를 불러옵니다. 둘째는 채찍에 내몰리는 인간들의 묘사입니다. 대군은 강물을 마셔 바닥을 드러내게 할 만큼 거대하지만 그 내부의 병사들은 다리를 건널 때도 훈련을 받을 때도 항상 채찍에 의해 구타당하며 진군을 강요받습니다. 이 반복적인 묘사는 전제군주의 권력이 얼마나 폭력적인 공포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집요하게 부각합니다. 자연도 인간도 모두 맹목적으로 희생당하는 이 구조. 헤로도토스는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본질임을 독자들에게 각인시킵니다. 170만 명. 이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병력 과시가 아닙니다. 헤로도토스의 대군 목록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함대 목록의 서사적 전통을 계승합니다. 독자들은 원시적인 짐승 가죽을 두르고 돌화살을 쏘는 에티오피아인부터 선진적인 청동 무기를 갖춘 아시리아인까지 열거된 목록을 읽으며 한 가지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 간 영토 분쟁이 아니다. 인더스 강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세계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집어삼키려는 문명사적 충돌이다. 이 지리학적 파노라마의 효과는 거대합니다. 170만 명이라는 숫자는 실증적 데이터가 아니라 당대 그리스인들이 느꼈던 제국의 총체성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인적 자원을 한 번에 투사할 수 있다는 그 끔찍한 실제감을 수치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압박감이 클수록 역설적으로 이를 막아낸 그리스의 승리가 더욱 빛나게 됩니다. 파트 4. 현대 군사사의 재평가. 역사적 실제와 수사적 과장 사이의 진실. 그렇다면 현대 역사학자들은 헤로도토스의 수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대 역사학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은 보병 총수 170만 명입니다. 반면 현대학계의 최대 추산치는 20만 명, 최소 추산치는 6만 명입니다. 그 간극이 실로 엄청납니다. 한스 델브리크 이래 근대 군사사학자들은 병참학적 관점에서 이 수치를 전면 배격했습니다. 170만 명과 수십만 마리의 짐승이 매일 소모하는 식수와 식량을 고대의 육상 운송망으로 조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행군 중 강물을 바다까지 마셔버렸다는 기록 자체가 실제로는 군대가 만성적인 식수 부족에 시달렸음을 보여주는 역설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조지 코크웰 등 현대 학자들의 군사학적 추산에 따르면 실제 동원 병력은 최소 6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 사이였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헤로도토스는 어떻게 170만 명이라는 수치를 도출했을까요? 이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이 바로 서류상 편제 이론입니다. 페르시아 군의 편제는 철저히 십진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0명, 100명, 1000명, 1만 명 단위로 관리되는 하자라파트 체계입니다. 1만 명 편제 단위인 미리아스, 즉 만인대가 170개라면 총 170만 명이 됩니다. 문제는 실제 전장에 출발할 때입니다. 전염병, 이탈, 동원 미비 등으로 각 만인대에 실제로는 2,000에서 3,000명만 충원된 상태로 출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정찰병이나 헤로도토스의 정보원은 장부의 만인대 170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170만 명이라는 수치를 도출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불사부대, 즉 아타나토이만이 예외였습니다.
부대원이 줄어들면 즉각 보충하여 항상 1만 명을 유지했으므로 이 부대만큼은 서류와 실제 전투원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페르시아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피에르 브리앙을 위시한 아케메네스 왕조 전문 연구자들은 페르세폴리스 요새 행정명판, 즉 페르세폴리스 요새 문서 등을 통해 페르시아 관료제의 눈부신 치밀함을 밝혀냈습니다. 페르시아는 왕의 길이라는 방대한 도로 네트워크, 전술적 요충지마다 배치된 보급창고, 복합적인 조세 수합 체계를 완벽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해군이 육군을 따라 항해하며 물자를 하역하는 육상 해상병행 보급 체계는 고대 물류 시스템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설령 실제 병력이 170만 명이 아닌 10만 내지 20만 명이었다 해도 그 규모의 군대를 아나톨리아에서 출발하여 유럽 심장부까지 1000km 이상 투사해냈다는 사실 자체가 고대 군사 및 물류 역사에서 기적에 가까운 성취입니다. 아토스 반도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3년에 걸쳐 미리 굴착해 놓은 것도 이 치밀한 사전 준비의 일환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진짜 강점은 허구적인 병력 수가 아니라 그 병력을 먹이고 움직이게 한 제국적 인프라였습니다. 최근 역사학계는 헤로도토스의 수치를 단순히 비과학적인 거짓말로 치부하기보다 상대적 규모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170만 명이라는 숫자는 실증적 데이터라기보다 소규모 도시국가 단위로 분열된 그리스 세계에 비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는 초거대 국가가 보여준 국가 동원력의 총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지표였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제시한 숫자의 도출 과정, 예컨대 함선수에 각 함선의 인원을 곱하는 방식은 당대로서는 그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치밀한 탐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는 제국이 전 세계의 인적 자원을 한 번에 투사할 수 있다는 실제감을 수치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상대적 규모의 관점에서 보면 크세르크세스의 군대는 과장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수치를 액면 그대로 믿든 믿지 않든 당대 세계가 겪어본 적 없는 거대한 해일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7권은 고대 군사사와 에스노그라피가 융합된 최고의 텍스트입니다. 비록 수백만 명이라는 숫자가 병차막적 한계를 벗어난 과장일지라도 그 안에는 세 가지 층위의 진실이 촘촘하게 엮여 있습니다. 첫째는 각 민족의 복식과 무기를 기록한 민족지적 성취입니다. 이 목록 덕분에 우리는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다양한 속주민족들이 어떤 모습으로 전장에 섰는지를 지금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유로운 시민군대, 전제적 노예군이라는 문명사적 대립 구도의 창출입니다. 이 이분법은 헤로도토스 이후 서구 역사 서술의 핵심축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아케메네스 제국의 압도적인 군수 조달 능력에 대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숫자의 과장 뒤에 감춰진 제국적 인프라의 실제를 우리는 이제야 제대로 복원해내고 있습니다. 현대의 연구자들은 헤로도토스의 문학적 연출을 해체하고 재조합함으로써 고도로 발달된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 시스템과 그 거대했던 실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복원해내고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 히스토리아 39번째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그리스 도시들의 회동과 분열에 대하여 다룰 예정입니다.